오늘 강의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이 이제 12월 이제 1일이죠, 그죠? 사실상 올해 마지막 특강입니다. 지난 한 해도 다들 많이 힘드셨겠지만, 올해 어떻게 좀 편해지려나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적응하려고 하는데도 끝날 것 같은 코로나가 아직도 끝나지 않으면서 지긋지긋하게 마지막으로 더 발악을 5천 명 넘어가면서 이거 어떡하나 이런 고민들이 있으시겠지만, 또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또 맞이해야 되는가, 항상 위기가 또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윤 코치님은 한 20여 년 정도 지켜봐 왔는데요. 물론 뭐 저보다 재능도 뛰어나신 분이지만 사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실하게 배우는 자세로 공부해 오신 덕분에 또 많은 프로그램들 운영해 오실 수 있었고요. 또 발전도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이제 글쓰기에서부터 취업에서 커리어 관리에서부터 다양하게 이제 쏘시고 협회도 단체도 운영해 오셨는데요. 지난 이제 3년간 채용 트렌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채용 트렌드 2020, 2021, 2022까지 이렇게 써오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10년 정도 더 써가시면 김난두 교수처럼 베스트셀러 예, 올라가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은 씨앗들이 사실 들어오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 작은 씨앗을 별거 아니라고 항상 생각하는데 김민주 대표님처럼 밤새워서 그 작업한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씨앗으로 돌아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윤영동 코치님 귀하게 이제 자리에 모셨으니까요. 여러분 큰 박수로 한번 모셔주시면 오늘 강의 열강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크게 한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관련된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채용 트렌드로는 이게 지금 세 번째 강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원티드라는 곳에서도 가서 또 강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강의가 그 주제가 그 채용 트렌드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전략, 방향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조금 바뀌어서 제가 그 채용 트렌드를 처음 냈을 때 요 책인데요. 요 책이 이제 2020이라는 책이었고, 요때만 해도 그 코로나가 터지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요 책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고요. 근데 이 책 안에 그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어려워질 거다. 취업이 어려워질 거고, 그리고 상황이 굉장히 암울할 거다라는 얘기는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실제 많이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채용 트렌드 2021이라는 부분은,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우리가 언택트 상황이 돼버리고, 그 언택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채용 트렌드를, 통해서 취업 전략을 또 할 거냐, 요런 부분들을 또 뒤에,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제 요번에 나온 채용 트렌드 2022는 부제가 중요한데요. MZ 세대가 바꾸는 채용 문화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전체 처음서부터 이 주제를 가지고 쓴 게 아니라 채용 트렌드라는 부분을 다 쓰고 나서 이 하나의 그 원워드가 뭘까? 하나의 화두가 뭘까? 고민을 하다가 그 화두를 뽑은 게 이제 요 MZ 세대의 경험들이 바뀐다. 이런 부분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처음 시작하기에 앞서서 2021년 채용 트렌드는 바로 AI를 뭐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까 말까를 고민한다. 그럴 때 이제 적용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시대였다면 2021의 부분의 채용 트렌드는 그런 어떤 방식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할 거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식에서 이제는 경험으로 넘어간다라는 게 핵심이다라는 말을 좀 드릴게요.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GA 탄생이라는 출판사를 등록되어 있는 GA 탄생
그래서 지혜를 탄생시키는 곳에 어떤 출판사나 그리고 또 지식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의 대표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연코치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커리어 코치 협회 부회장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요번에 네이버에서 봤더니 요번 책이 이제 20권 책이라고 딱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그냥 계속 쓰고 있는데 쓰다 보니까 20권 썼고요. 20년 동안 20권 쓴 거예요. 그리고 다음 책을 오늘 결정했습니다. 오늘 뭐로 쓰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그 기획서를, 이렇게 적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트렌드를 알고 나서 보니까 책 쓸 그런 트렌드도 알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가 트렌드를 꼭 뭐 책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기보다는 그냥 저는 이제 주변에 이제 선배님들이 트렌드를 공부해라 해서 한 계속 15년 전서부터 계속 공부를 했어요. 김난도 교수님 전에는 김경훈 선생님이라고 해서 한국의 트렌드라는 책이 이제 처음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김난도 선생님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초는 아니에요. 김난도 선생님이 최초는 아니고 김경훈 선생이라는 분이 최초고 그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트렌드를 연구하셨었는데 그분의 책도 다 읽어봤었고요. 또 이제 김난도 교수님도 계속 읽었었고 또 김용석 선생이라고 그 날카로운 상상력의 연구소라는 라이프 트렌드 쪽으로 굉장히 이렇게 계속 책을 써오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어떻게 보면 선배님들이 이렇게 책을 쓰는 걸 보고 저는 오늘 주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그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내가 뭐 대단히 뛰어나서 내가 이렇게 발견하고 발명했던 게 아니라 바로 거인들이 있었다. 내 주변에는. 그리고 나보다 먼저 선배님들이 뭔가 지식을 알고 있고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 경험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위에 내가 조금 내 나름대로의 생각과 경험을 얹은 것뿐이다라고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만들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거인 위에 서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누가 거인일까라는 걸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 이 트렌드를 연구하는 거하고도 상당히 관련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트렌드도요, 거인 같은 트렌드가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메가 트렌드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럼 메가 트렌드를 잘 따라가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학습할 내용은 채용 트렌드에 뭐 10가지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거를 이 2시간에 얘기한다는 거는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해봤지만 그거는 그냥 수박 헛달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래서는 강의가 좋아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여러 번 이제 강의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조금 깊게라도 좀 우리가 들어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다룰 거는 딥텍트 채용이라는 부분을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언택트에서 딥텍트로 넘어가는 과정이 사실은 언택트에서는 사실 우리가 좋기는 했었는데 실제 대면으로 만나는 것보다는 언택트가 그렇게 뭔가 그 안에 끈끈하게 뭔가 이 깊이 있는 관계나 깊이 있는 소통이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죠. 이것을 딥텍트라는 채용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지금 취업을 하시거나 이 경력을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경력 사다리 이론이라는 것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경력 사다리 이론이 이제 무너지고 지금은 커리어 모자이크의 시대가 와 있는데 그 커리어 모자이크 시대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퍼즐을 맞춰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처음서부터 뭐 큰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하나 조각을 잘 맞춰 나가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 조각을 잘 맞춰 나가면서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그런 과정을 어떻게 보면 커리어 모자이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세 번째가 지원자 면접 시대가 됐다, 이제. 그게 뭐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면접관이라고 옛날에 면접관이 갑질했다가는 요즘에는 큰일 납니다. 요즘에는 소셜 미디어서부터 여러 가지가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원자가 이제는 면접관이 돼서 오히려 회사를 골라내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리버스 인터뷰의 시대가 돼서요. 여러분들 아마 리버스 멘토링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MZ 세대를 우리가 임원들이나 나이 드신 분이 와서 배우는 거를 우리가 리버스 멘토링이라고 많이 이야기했고요. 이제는 그 리버스 멘토링을 넘어서 리버스 인터뷰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지금 많이 와 있고요. 아마 2022년에는 이 리버스 인터뷰가 굉장히 하나의 사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 될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내가 하는 사업과 어떻게 그 비즈니스를 연결시켜 볼까도 고민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깊이가 아닌, 넓이가 아닌 깊이 있는 딥팩트 채용이라는 게 뭔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동안에 제가 다뤘던 책에서 다뤘던 것들을 쭉 한번 채용 동향과 그리고 트렌드가 10개씩 잡았었더군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조금만 안내를 해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이 2021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식 채용이라는 게 떴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공채가 중요했는데, 공채가 이제 종말이 되면서 수식 채용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근데 수식 채용이 가능했던 것은 사실은 뭐가 있었냐면, 바로 DX라고 부르는 디지털, 전환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만일에 그것들이 없었으면요, 공채로 갈 수밖에 없고요, 수식 채용을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조직 안에서 채용팀이 옛날에 채용팀이라고 따로 있었던 팀도 있었지만 지금은요 채용팀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조직 안에는 점차 어떻게 되냐면 인사팀이 있었고 옛날에 그리고 교육팀이 있었는데 다 합쳐 나가면서요. 지금 HR팀이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몇 개의 회사 이름은요. HR팀에서 뭐로 바뀌었냐면 EX팀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EX라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경험의 시대가 오고 있다. 지금 직원 경험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의 이 2022의 어떤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 경험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고객 경험이라는 말 많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사용자 경험, 고객 경험. 거기서 직원들이 어떤 경험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문화가 달라지더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직원 경험들이 나가서 또 그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결국에 고객에 대한 부분들의 전략하고도 이제 잠재 고객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의 경험을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키워드로 바뀌고 있다.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워라하에서 워라벨이라는 게 있었죠. 워라벨.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고 해서 우리가 워라벨을 우리가 되게 중요시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워라하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모니라고 해서 어떻게 조화로운 부분들로 넘어갔었고 워라인이라는 것은 통합하는 부분으로 갔었고요. 요번에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학습하지 못하면 일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평생학습 시대에서는 이 워러벨이 더 중요해졌다. 워러벨. 그러니까 워크 앤 러닝 밸런스가 되게 중요시됐다. 특히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도 하고 있는 이 수업도 어떤 겁니까? 바로 이 언택트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직접 만났을 때하고 언택트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요.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 워러벨이라는 것이 지금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 메타버스라는 측면에서는 채용에서는 메타버스 박람회로 이제 연결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랜선 박람회 뭐 이런 것들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커리어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멀티 커리어리즘이라고 해서 이 멀티 커리어리즘은 투잡스를 옛날에 생각해 보면 투잡스는 메인 커리어가 있고 서브 커리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투잡스 정도의 뭐 부캐가 있는 수준이 아니라 적어도 세 가지의 직업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 멀티 커리어리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측면이 생기고요. 그리고 지금 인재상이 뭐로 바뀌냐면 한우물을 파는 사람이 옛날에는 막, 저 사람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야. 근데 요즘에 그 부분들은 뭐냐면 한우물을 파다 보면 오히려 고지식한 사람이 돼버리고 다른 분야를 이해하지 못하면 본인이 아무리 그쪽의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고립되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폴리메스형 인재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원본을 옛날에 파라고 했던 거를 지금도 가르친다면 그건 되게 어떻게 보면 철진한 부분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커리어 모자이크는 아까 약간 설명이 있었고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키워드가 ESG에 대한 경영과 그런 채용들 부분도 상당히 요즘은 ESG 임원 같은 경우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고 또 그 사람 채용 잘못돼가지고 채용 비리까지도 열어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요. 이 ESG를 또 안 시켰을 때는 이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이 또 문제되기 때문에 투자를 또 안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곳도 있어서요. 이 ESG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시니어 시프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얘기했던 거고 재작년에 얘기했던 거고 다른데 우리가 앙코르 시니어에서 시니어 노마드로 바뀐 거고요. 앙코르 시니어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삶에 대한 어떤 제2의 우리가 앙코르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옛날에 좋았던 거를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할 때 앙코르라는 부분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앙코르 시니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이게 시니어 노마드라는 부분이 뭐냐면 옛날에 부모님들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재산들을 얼마 안 사시니까 다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게 물려주고 갔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그냥 시니어 노마드로 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죽을 때까지 내가 쓰고 내가 죽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여행도 본인이 다 그 돈으로 다니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는 이 시니어들이 노마드의 부분으로 많이 갔고요. 그것들이 점점점 이제 강화되면서 이제는 시니어가 주도권을 갖는 시대가 됐다. 상품도 저번에 이제 요 책에 보면 맨 뒤에 나오면 여기 보면 유한 킴블리 대표이사님이 여기다 어떻게 보면 이게 추천사를 써주셨는데 이분을 어떻게 만났냐면 제가 이제 2달 동안 유한 킴블리에 들어가서 내부 교육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분이 부사장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알게 됐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사장으로 계셨더라고요. 근데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오르는 거는요 거의 별을 따는 거예요, 별.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본인이 가능하게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여러분들 하기스 있잖아요. 그 하기스가 요즘 아이들이 많이 사는 게 아니래요. 누가 많이 사냐면요. 바로 시니어들이 많이 산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 사정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에도 기저귀 판매율을 보면 다들 시니어들이 산대요. 많이. 예. 그 정도로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그거를 사실 그거와 관련된 사람들만 알지 그 밖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요? 뭐 이 정도로 할 정도로 지금 시니어 시프트가 거의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는 많이 이렇게 왔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많이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씩 구체적으로 가는데요. 이제 코로나 심각 전하고 그리고 후라고 교육을 진행 분석을 했던 서울대 이찬 교수님이 프로젝트를 하셔서 논문을 쓰셨는데 보고서를 엄청나게 두꺼운 보고서를 썼어요. 이 보고서 안에 보면요. 이 우리가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부분이 실제 어느 정도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각 전하고 심각 후를 보면요. 66.5% 정도에서
거의 이 부분들 집합교육은 거의 사라져버린 거죠. 전에는 집합교육을 66.5%나 했다는 거예요. 근데 2.4%로 완전히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거의 다 뭐가 됐습니까? 이제는 블렌디드라고 해서 블렌디드라는 게 뭐냐면 집합과 온라인을 같이 하는 걸 우리가 블렌디드라는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교육 형태도 이 코로나 심각 전하고 심각 후하가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이 도표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 안에 내용을 살펴봐야 돼요. 사실 그거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내용들을 방식으로 우리가 전달하고 있는가. 옛날에는 잘 보십시오. 심각 전에는 84.9%가 뭘 했냐면 강의식으로 전달됐다. 근데 그것이 심각 후에는 68.9%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토의와 토론이 엄청 52% 해가지고 우리가 퍼실리테이팅 그때 엄청나게 많이 했죠. 퍼실리테이팅. 근데 사실은 이 온라인 상황에서는요, 퍼실리테이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 보니까 17.9%로 줄어들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사례 연구도 비슷하게 이제 사례 연구는 더 많아졌어요. 오히려 온라인이 14.2%에서 7%로 훨씬 더. 왜냐면 사례라도 얘기해야지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전달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습과 체험 부분도 약간의 더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COP라고 해서요. 커뮤니티 오브 프랙티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바로 더 많아져. 프랙티스 하는 것들. 커뮤니티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아까 메타버스나 우리가 게더타운 같은 경우도 다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 뭐 패들릭 같은 경우도 요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쓰는 것들이고 OJT라고 해서 실제 그거와 관련된 일들을 현장 학습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15.6%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우리가 한번 보시면 좋고요. 특히 지금 다음에 보여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현장 중심으로 훈련을 할 때는 OJT라고 해서요. 직장 내 상사나 선배에 의해서 교육을 받는 교육을 OJT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일을 하려면 그 사람에게 누가 이 멘토가 되든 아니면 현장에 그 부분이 밀착을 해서 1대1로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실천적으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업무 수행 능력과 관련성이 많습니다. OJT가. 근데 OJT의 또 문제점이 뭐냐면 그냥 그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잘못 체계적이지 않은 비체계적인 OJT를 받으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최근의 이론들은 뭐냐면 S자를 붙여요. 이게 뭐냐면 스트럭처라는 개념으로 S자를 붙어서 SOJT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이거 책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책도 나와 있고 우리나라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 수련된 직원이 초보 직원들에게 역량 개발을 하기 위한 과정인데 그게 뭐냐면 실제 유사한 장소에서 프로세스로 체계화된 프로세스를 갖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조금 시간 단축이라는 것이 있고 비용에 대한 전략이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지금 현장 외 교육이라고 해서 OFJT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이건 직장 외 교육 이런 부분으로 돼서 사내 및 사회 전문가들을 초빙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진로학습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사내가 아닌 다른 데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 사람들을 잘 모르고 했을 경우에 그게 잘 맞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조직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현장 외 교육이 잘 설계되지 않으면 이게 OJT와 달리 잘 체계적이지 않을 수 있고 그게 실습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는 일처리 원리나 교육을 하는 데는 좀 적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요. 나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과 상사에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조직원들에게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이에요. 이건 다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인재상이 지금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유연성이 굉장히 올라와요. 잡코리아에서도 보면요. 지금 인재상이 유연성이 올라가는데 유연성이 지금 상사들도 1위고요. 나에게 요구되는 것도 1위예요. 그러니까 유연적 사고가 지금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직접 그 사람이 만나서 얘기할 때는 조금 유연하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참 유연하지 않으면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여기서 또 2위가 나오는 것들이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시 보고 있고 디지털 숙련이라는 게 핵심적으로 3위로 나왔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상사들이나 그리고 일반적으로 또 1위가 됐던 것도 디지털 숙련적인, 그러니까 디지털 학습을 지금 안 하면 조직 내에서 밀려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지금 디지털 학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이제 뭐 강사나 이제 코치 분들은 진짜 뭐 누가 밀더라도 그냥 너무나 학습이 잘 돼 있지만, 우리 이외에 다른 사람들 보면요. 그렇게 디지털에 대해서 학습이 잘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보면 디지털에 대해서 학습이 잘 안 됐을 때 취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잘 학습, 그리고 데이터 활용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하겠죠. 자, 이 언택트 상황에는 지금도 벌써 학습의 몰입이 현저히 떨어져서 이게 이제 보세요. 지금 온라인 상황에서 이제 학습사 몰입 시간인데요. 10분 되니까 벌써 확 떨어졌죠. 30분 동안 진행하잖아요. 그럼 이 점프 해가지고 이 부분이 갑자기 올라간대요. 이게 왜 올라가냐? 온라인 상황에서 이게 나중에 시험 보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이거 다 들어와가지고 이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뭐 커버를 안 듣다가 뭐 갑자기 이제 뒤에 가서는 또 출석한다 그러면 확 들어오고 막 그러는 거죠. 뭐 이게 보면. 그래서 사실 여기가 되게 중요한데요. 바로 이 줌 피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벌써 얼굴도 피로감이 많이 느껴지는 분들이 많아요.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 이 화상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화상. 여기서 말하는 화상은 줌이나 뭐 이런 거 화상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화상 강의가 더 피곤한 이유 막 이래서 이거 줌 피로라는 용어가 지금 굉장히 중요시 되고요. 이거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뭐냐? 바로 메타버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측면이 넘겨지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최근의 조사입니다. 이거는 MZ세대가 10명 중에 3명이 입사도 안 돼서 짐을 쌌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지 잘 보세요. 1년 미만인데 37.5%. 제가 이걸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면 10년 전의 데이터 한번 찾아보시면요. 저희가 아무리 높아도 20% 정도 안팎이었어요, 그냥. 근데 지금은요, 37.5%까지 이게 올라갔다는 건요, 정말 지금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회사에서 만일에 1년 미만으로 그 사람이 그만두면요, 그동안의 채용 비용, 그리고 그 사람의 교육시키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다 어떻게 됩니까? 손해를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 와면 또 그 채용 비용 또 들어가죠. 또 교육시키면 숙련되려면 그것도 또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온보딩을 잘 시켜서 이 사람이 1년 미만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게 하느냐가 이 채용 담당자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할수록 우리가 취업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시킬까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꼭 37.5%라는 거를 확실히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이 MZ세대가 지금요, 이런 얘기를 해요. 라떼든 말이야. 그리고 전화를 거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잘 안 받아요. MZ세대들은요. 왜냐면 폼피아라고 합니다. 폼피아.
왜냐면 전화를 걸면 깜짝 놀래요. 와, 이 사람이 카톡으로 얘기하지 왜 전화를 하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 전화를 하고 있어요. 지금 MZ 세대하고는 잘 모르는 거죠, 지금. 그리고 팀장님 제발 제 말 좀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세히 듣지도 않고 지레짐작으로 말을 끊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 막. 그러니까 팀장님 돌아버리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MZ의 사람들은 우리 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MZ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어 좀 빼먹지 마세요. 왜 생략하고 왜곡하고 대충 소통하세요. 제대로 목적어, 제대로 주어 꼭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그걸 알아듣지. 그래서 일을 하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요즘. 주어 빼먹지 말라고 막 이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거기다가 어차피 본인 뜻대로 하면서 왜 물어보시고 왜 회의는 하세요? 이미 결론 다 내시고 하는 거를 왜 의견 수렴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지금. 이 시대가 점점점 지금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MZ하고 우리가 어떻게 소통하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부분에 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옛날에는요. 캠퍼스 리크루팅이라고 해서 직접 대면으로 가서요. 직접 얘기하고 우리 회사 이렇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몰랐던 것도 저런 회사가 저렇게 있구나. 그리고 또 지원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에 코로나인데 캠퍼스 리크루팅은 무슨 리크루팅을 어떻게 해? 그쵸? 그러니까 요즘에는 소셜 리크루팅으로 바뀌면서 소셜 리크루팅은 뭐예요? 직접 대면으로 하지 않고 소셜 미디어나 뭐 여러 소셜 미디어 많죠. 여러분들 뭐 지금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또 유튜브도 요즘에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링크드인도 해외 같은 경우 진짜 많이 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지금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오기 시작했고요. 특히 지금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메타버스를 교육하는 데들도 많아졌고요. 메타버스에서 실제 채용으로도 지금 면접도 보고요. 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타버스로 채용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서울대에서도 할 정도니까 지금 굉장히 메타버스가 확연이 되니까 지금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도 메타버스를 몇 번 경험해 보니까요. 와, 이게 신세계구나. 이게 줌하고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다. 직접 가서 그 사람하고 이제 부딪히면 이제 얘기가 하고 그 사람은 누가 얘기하고 있으면 가서 우리는 얘기 못하고 그 사람이 이제 떨어지면 같이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같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의 이 부분들이 와서 지금 채용 박람회까지 지금 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요 신입사원들도 메타버스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몇 개의 회사들이 교육도 다 메타버스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톡에도 이번에 보니까 메타버스 지금 한다고 또 얘기할 정도로 메타버스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메타버스 배워놓으시면 나중에 써먹을 게 반드시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셜 리크루팅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인지를 해야 되고 검토를 해야 되고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 애착을 갖고 그것들이 지원자로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소셜 미디어에 뭐 광고만 올린다고 그 자체가 소셜 리크루팅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사례는 포스코의 소셜 리크루팅 사례입니다. 이거는 우리 김민주 그 선생님이 소리를 한번 켜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응원과 마음 둘 곳 없는 그대여, 그대의 인생이 모두 고독하오. 칠흑 같은 지금을 부디 무사히 지나가시오. 아직 끝이 아니오. 당신께서 다 끝났다 정하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라오. 하얀 띠 가슴을 스치는 날 환희의 미소를 띄워주오. 당신은 그러고도 남을 빛나는 사람이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오디오 좋은데요. 역시 우리 프레임이 해주시니까 훨씬 좋다. 그쵸? 네, 이게 실제 채용 담당자가 쓴 거래요. 누가 써준 게 아니라 채용 담당자가 취준생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진심적인 마음을 할 정도로 이게 소셜 리크루팅을 한다는 게 이 안에도 진심이 좀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에서 가장 이슈가 뭐냐면요. 조직의 4세대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조직 안에. 뭐 오너들을 보면 지금 고위 경영진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475세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386세대 지금 중상위 관리자, 그리고 X세대 중하위 관리자, 그 Y세대 신입이거나 또 Z세대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럼 잘하면 5세대까지 지금 될 정도로 세대별로 지금 갈등과 세대별로 지금 굉장히 이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채용 프로세스를 재점검해야 될 시기가 지금 오고 있다. 특히 옛날에는 뭐 여기만 우리가 많이 봤어요. 뭐냐면 리크루팅하고 프리스크린에 굉장히 중요시 봤다면 지금은 온보딩까지 꼭 생각을 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10명 중에 3명이 거의 4명이 나가는 건데 37.5%면 그쵸. 온보딩을 잘못하면 결국에 문제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아이들 취업을 교육시키고 취업을 코칭할 때도 정말 내가 그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어떤 사람을 뽑을까? 바로 이 온보딩을 잘하는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더군요. 그냥 단지 일을 잘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면 오히려 취업이 잘 안 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봐야 되고 직무 적합도도 중요하지만 조직 적합도를 놓쳐서는 결코 그 사람이 합격이 되지 않는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깊이를 추구하는 지금은 딥테스트 시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딥러닝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AI에서 컴퓨터가 사람처럼 배우고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딥러닝이라는 용어로 쓰고 있고요. 딥워크라는 용어도 있어요. 딥워크. 딥워크는 뭐냐면 그냥 대충 일하는 사람들이 성과가 안 난다는 거죠. 그 자체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옛날에 하드워크라는 말도 썼지만 그 하드워크는 너무 이제 그 열정으로 일하는 게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드워크라는 말 대신에 요즘은 딥워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래 일하려고 하지 말고 옛날에 하드워크가 진짜 오래 일하는 거였더군요. 근데 하드워크, 그럼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는 짧게 일하더라도 깊이 일해라.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조앤 로링이라는 그 해리포터 시리즈 하시는 분인데 이 사람은 집필을 할 때는 절대 소셜 미디어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집필 다 하고 나서 다시 접속한다. 저도 사실은 책 쓸 동안은 거의 소셜 미디어 거의 접고 거의 안 했어요. 그냥 제 것만 올리고 다른 사람 건 거의 안 보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조금 시간이 나서 지금 다시 이제 복귀를 했는데요. 그런 것들도 다 딥워크를 하기 위한 과정이었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바로 딥데트다. 딥데트는 직접 대면하지 않으면서 깊은 관계를 추구하는 기술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의 양보다 관계의 질이 중요한 시기가 오고 있다. 또 우리가 이거를 업종이 불분명하고 전통적인 업태가 있어요. 그죠? 그 업태에다가 뭘 합니까? 딥을 해서 그 언택트 기술을 얻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들 피자 중에서 여러분 도미노 피자 같은 피자 회사의 CEO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피자 회사가 아니라 우리는 IT 기술 회사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피자에 집중해서 피자 만드는 데는 너무나 많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깊이 있게 그 고객들을 연구해서 그들과 소통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딥테크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딥테크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이 이제는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정서뇌까지 챙겨야 될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그냥 단지 공부만 하고 뭐 이러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뇌에 스트레스가 요즘에 많아졌어요. 그 스트레스가 많아진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성적인 뇌만 쓰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성적 뇌와 감정의 뇌를 쓰는 정서 뇌를 쓸수록 스트레스는 어떻게 됩니까?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성적인 부분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공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공감 스킬이 결국에 나중에 취업으로도 반드시 연결된다. 그러니까 옛날에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드 스킬이 굉장히 중요했고 소프트 스킬이 중요했다. 근데 지금은 어디로 가냐? 휴먼 스킬로 가고 바로 이런 정서 스킬도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취업을 할 때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스킬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경력 사다리보다 커리어 모자이크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간단히 좀 볼 텐데요. 자, 경력 사다리는 이게 사다리처럼 올라가는 케이스인데, 우리가 어느 회사에 딱 있으면, 그냥 뭐 좀 잘하면 그냥 이렇게 올라갔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연차가 되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뭐 시험도 뭐 아주 빡세게 보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은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정체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커리어 모자이크 시대가 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다르냐? 잘 보세요. 이 경력 사다리 이론은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거는 직선 유형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자기가 전문 유형으로 가는 이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이런 사람이 있고, 나선형 유형은 권력이나 지위에 의해 동기부여를 않지만 학습과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나선형 유형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시적 유형들은 일의 동기를 부여하지는 않지만 일이 합리적으로 잘할 수 있지만 일시적이고 여행이나 배낭, 등산, 이국적 취미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회사를 다니다가 또 여행 가고 또 다시 다른 데 회사로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외국 사람들이 일시적 이런 유행을 많이 하죠. 그래서 1년 동안은 회사 다니다가 또 그만두고 또 여행 뭐 세계 여행 갔다가 다시 오고 이런 사람들이 인생 MZ 세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경력 사다리 이론이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뭐로 바뀌느냐 바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분이죠. 바로 크롬볼츠라는 선생님이 계획된 우연이라는 이론을 통해서 모든 커리어의 80%는 예기치 않은 우연으로 결정된다. 그래서 우리가 20% 정도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짜지만 우리가 계획대로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계획대로 하되 거기서 호기심을 발휘하고 낙관성을 갖고 끈기와 융통성 그리고 위험 감수를 할 때 비로소 나중에 좋은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계획된, 이 책을 같이 편집하셨던 선생님 같은 경우도 저하고는 한 15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계속 연락을 했던 건 아니고, 처음 만날 때가 15년 전에 만났다가, 뭐, 서적에 있었을 때 만났던 분이고, 해냄 갔을 때도 또 만났던 분이고, 이게 몇 번 계속, 좋은 관계를 계속 갖고 있다가, 또, 요번에 만났어요. 언제, 어떻게 여기 또 오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근데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면, 이건 작업이 쉽지 않은 거죠. 사람이라는 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든지, 우리가 언제 또 마주칠지 몰라요. 김영대 교수님. 언제 마주칠지 모른다고요. 지나가다가도 마주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 어떻게 오셨어요, 김영대 교수님? 소리 한번 켜보시고, 본인은 어떻게 이 커리어에 이런 계획된 우연을 한번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교수님? 아, 아니요. 없으세요? 한 번도?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예. 당황하셔가지고, 그러시면. 그래서 요거 아마 아마 그 영상으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거를 한번 보면 커리어 그 모자이크 이론을 설명하는 영상 중에 좋은 영상이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そのまま書けばいいんだからね。何書いたの？
자, 이 아이를 처음에는 그 그림을 막 시꺼멓게만 그리니까 어른들은 얘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아이에게는 마스터피스가 있었던 거예요. 조각과 조각을 다 맞춰서 나중에 큰 고래를 그리고 싶은 그런 마스터피스가 있었는데 그걸 못 보고 그 조각만 보니까 그 시커멓게만 그리니까 이건 뭐지?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지금은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다리가 아니라 이제는 모자이크가 중요하다. 우리의 경력은 사다리를 오르는 것보다 모자이크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자이크라는 걸 그럼 뭐냐? 조금 제가 글로 설명해 봤어요. 커리어는 모자이크와 같다. 아무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경험의 조각들을 내가 하나씩 퍼즐 맞추듯이 하나씩 맞추다 보면 아직 우리 인생 끝나지 않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크롬볼츠 선생님도 얘기하시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하나하나 경험을 맞추다 보면 그 실패한 하나의 경험조차도 훗날 하나의 큰 마스터피스가 걸작이 될지도 모르는 거죠, 사실. 그래서 자신이 깊게 들여다보고 인생을 좀 더 조망력을 가져서 그 아이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검정색으로만 그리는 걸 보고 검정색만 그렸다는 거 보지 말고 좀 더 멀리 보고 조망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당신의 큰 그림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것들은 또 나중에 뭐로 연결되냐면 폴리메스형으로도 연결됩니다. 이제 T자형 인재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아직도 T자형 인재 얘기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알고 있으면 여기에 이제 매몰될 수 있습니다. A자형은 이제 안철수 씨가 얘기했던 건데요. 지금은 A자형도 어떻게 보면 소통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H자형은 처음 들었다는 분도 요번에 책을 읽고 요게 되게 좋았다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H자형은 뭐냐면 내가 두 가지 분야를 좀 파가지고 두 가지 분야를 연결하면서 이 H자의 형용을 갖고 된다. 근데 이제 폴리메스는 두 개를 넘어서 세 개 정도의 분야에 좀 많이 박식하게 좀 알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한 분야에 매몰되지 않고 그걸 넘어섰을 때 우리가 폴리메스형 인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인재상이 옛날하고 점점점 바뀌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우리가 놓치지 말고 알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ESG가 굉장히 중요한데 ESG는 특히 환경적인 이슈, 사회적인 이슈, 그리고 지배 구조에 대한 이슈로 이런 부분들이 다 보면 이 부분들이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도 보세요. 여기 매물 채용 비리서부터 다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이게 보면. 그리고 남녀 성별 이 부분도 젠더 유스도 채용에서도 젠더 유스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ESG하고 채용하고는 뗄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ESG의 핵심 철학을 보면 이거 보면요. 환경은 이제 탄소 배출이나 기후 변화, 환경 오염을 좀 적게 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고용평등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거, 그리고 지배구조로는 투명 경영.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배구조가 제일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MZ세대들은 이 부정부패다, 이 청결하지 못한 회사들을 불매운동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마치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환경적인 걸 생각하면서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해놓고는 나중에 보면 그린 워싱이라고 해서 가짜로 하는 거예요. 가짜로. 이게 뭐냐면 환경운동을 가짜로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린 워싱 이런 용어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 다 속이는 거예요. 이게 보면 증거가 애매하게
그 광고를 한다든지 관련성 없는 주장을 한다든지 두 가지 내 악이 덜한 거를 주장하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허위 라벨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죄악들이라고 할 정도로 이게 이제 환경 운동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그린 워싱이라고 얘기하는데 새로 이제 ESG 워싱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그게 뭐냐면 ESG를 한다고 표방하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리스크들은 물리적 리스크, 그리고 공급망 리스크, 평판 리스크, 규제 리스크, 소송 리스크, 이런 이행 리스크, 인적 자본에 대한 리스크. 우리 특히 여기에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채용들은 인적 자본 리스크 중에서도 높은 이직률이 많이 생길수록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채용 비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굉장히 유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기존에 많이 이제 책에서 나오거나 다른 데서 이제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생각하는 리버스 인터뷰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오히려 면접관이 옛날에는 면접을 주도하면서 면접관이 어떻게 보면 지원자를 면접을 했다면 오히려 지원자가 면접관이 되는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존 설리먼 교수라는 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좋은 인재 선발을 위한 인터뷰에는 한 7가지 방법이 있더라. 첫 번째는 사전 준비가 쉬운 질문보다 업무 예측 가능성이 높은 질문을 하라.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취업을 사람들에게 코칭을 할 때 잘못하면요. 기존에 너무 정형화된 그런 면접 스킬을 우리가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준비했던 그 부분들은요. 지금은 그런 질문보다는 업무에 예측 가능한 질문이 더 많이 지금은 중요시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 관한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일에 별로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부풀려 말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제가 만났던 M사 그 이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은 사람을 뽑을 때 이게 거품이 있는 사람이 꼭 있다. 보면 신입사원인데 그 경험이 거기까지 할 리가 없는데 거기까지 막 과장돼서 얘기하는 사람은 우선 걸러낸대요. 그래서 사실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이 거품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풀려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또 요즘에 이제 많이 면접관 훈련을 제가 많이 하는데 면접관 훈련을 하면 거기 담당자들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얘기를 많이 하시냐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뭐냐면 말을 잘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대부분 취업 준비를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말에 대한 목소리 톤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열심히 많이 준비해 왔는데 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대요. 중요한 거는 사실 그 사람들의 어떤 이 소리나 뭐 목소리 그런 훈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직접 업무를 하는데 어떤 업무에 적합성이 있느냐 아니면 조직에 적합성이 있느냐를 보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런 내용이 없는 얘기를 해가지고는 결국에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이 검증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당신이 무슨 일을 할 때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처럼 예전 직무에 대한 질문을 업무 능력의 예측력이 무작위로 선발했을 때보다 겨우 한 12% 밖에 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예전에 대한 질문을 할 때도 역량 위주로 질문하는 게 좋은데 그냥 예전 업무에 대해서만 물어봐봤자 그거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지원자가 회사에 들어왔을 때 하게 될 일을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와라. 그러니까 요즘 IT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많이 하는 게 코딩 인터뷰를 해요. 코딩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웹사이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저도 여기 가보면서 보니까 지금 해외에서도 많이 쓰는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좀 여기서 지금 코딩을 직접 시켜봐요. 그리고 인터뷰를 합니다. 영상으로. 지금 코딩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딩에 대해서 아예 코딩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쳐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짜보라고 하고요. 시간에 따라서는 다른 부분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해외 사이트에서는 실제 코딩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IT 회사들 중에 이 코딩을 통해서 실제 화면을 가지고 인터뷰하는 경우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뭐냐면 이게 시뮬레이션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직접 일을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을 해보지 않으면 그걸 못하니까 구글 같은 경우에도 실제 그 사람이 일을 어느 정도 하는지를 보지 않고는 사람을 뽑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글의 작업 표본 검사의 업무 예측률이 29%에 달한다라는 결론에 나와 있을 정도로 직접 작업을 시켜보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느냐를 테스트를 해보지 않고 말로만 체크해봐가지고는 알기 어렵다라는 게 최근에 많은 회사들의 입장이에요. 이 부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네 번째가 지원자가 업무 수행에 대해서 어떤 기대와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봐라. 그래서 그 사람이 3개월에서 6개월간에 어떤 업무를 수행할지 대강 본인이 그걸 알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보면 얼마큼 준비했는지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그걸 예측하려면 홈페이지도 많이 알아봐야 되고 그 사람이 내가 맡게 될 일이 무엇인지를 벌써 꿰고 있지 않으면 그걸 얘기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그리고 또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다른 부서와 의사소통을 할 건지 이런 것들도 핵심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질문을 한다면 훨씬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예측을 하고 그 사람이 업무에 적응을 해서 온보딩을 해서 잘 우리 회사에 스며들 수 있는 인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년 후에 해당 직무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도 물어보면 그 사람이 그 직무에 대해서 이해도가 어느 정도 되고 향후 예측을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겠죠. 이런 부분까지도 요즘은 할 정도로 지금 시뮬레이션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다섯 번째는 학습하고 적응하고 혁신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는 평생학습 시대고요. 지속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학습 능력이 없으면 결국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죠.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여섯 번째는 이미 파악된 내용이 중복된 질문을 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파악됐는데 계속 질문되지 않도록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되고요. 일곱 번째는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원자에게 지원한 직무를 묻는 셀링의 시간을 설정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자에게 이 직무를 한 이유가 뭐고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지원자를 평가하기 위한 질문의 인터뷰 시간을 다 쓰지 말고 지원자가 회사와 직무를 설명함으로써 그가 기대감을 갖도록 시간을 마련해주고 이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는 거죠. 또 반대로 요즘은 면접관에서는 뭘 하냐면 그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뭘 얘기해 주냐면 자유 발언대 같은 걸 줘요. 마지막에 자기 스스로 회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가 준비한 건데 얘기 못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인재를 뽑을 때
그 사람에게 자율적으로 줄 수 있는 시간들,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이제는 리버스 멘토링의 시대에서 리버스 인터뷰의 시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면접 관의 갑질이 많이 문제가 됐고요. 채용 비리가 많이 문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이미지가 큰 타격을 입고 있죠. 그래서 역발상으로 영면접의 트렌드가 뜨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이 단점은 지나치게 지원자의 눈치를 보다 보면 오히려 평가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걸 우리가 좀 그러니까 너무 배려하다 보면 나중에 평가가 힘든 부분이 생기고요. 지원자를 너무 배려하다 보면 정작 채용에서 적합성을 체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유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서는요. 리버스 인터뷰를 시뮬레이션 과정을 실제 채용 면접과 별개로 실제 취업 준비생, 취준생을 투입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롯데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웬만한 공기관도 저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리버스 인터뷰를 많이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뭐 이제 삼성 협력사죠. 협력사에 지금 거기도 제가 2차수 들어가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거기도 리버스 인터뷰를 해서요. 실제 취준생에 가까운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시뮬레이션 다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역할을 해주고요. SBS 스페셜 중에 여러분들 이거 한번 찾아보면 이거 인터넷에도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취준 진담 역지사지 연주 프로젝트라는 건데 요거 영상 꼭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되게 유익한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요 안에 거꾸로 오히려 취준생들이 면접관을 어떻게 보면 면접 보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 스페셜로 진행했었는데 한번 꼭 안 보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꼭 한번 보시기를 유튜브에 지금 떠 있습니다. 꼭 이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삼성생명에 보면 리크루팅 거꾸로 면접 광고를 진행해서 지금 이것도 대박이 났죠. 그리고 LG 소셜 캠퍼스라고 해서 여기도 부하 직원이 CEO를 직접 면접해보는 부분들로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버스 인터뷰는 해외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국내에도 이제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공감을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공감이라는 걸 하기 전에 반드시 동감을 먼저 한 다음에 공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슬퍼하는데 그 슬퍼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막 웃고 있고 막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비웃는 짓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싱크로를 해서 우선 심퍼시를 해야죠. 상대하고 주파수를 좀 맞춰서 상대의 주파수와 같게 가는 것을 우리가 동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엠퍼시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면접관들이 오류가 엄청 많은데 지금 우리가 사람을 잘못 뽑은 이유 중에 이 5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인지평양. 우리가 사람을 잘못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실 내가 아는 만큼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못 본 영역이 반드시 많다라고 생각할수록 인지평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확증평양.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는 게 전부라고 생각할수록 확증평양에 많이 빠져요. 서로평양이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니까 좋아하면 다 옳은 부분으로 바뀌면 이게 되게 문제될 수 있는 편향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자기가 이제 무슨 지역이다 그러면 지역에 또 선호하면 선호 편향에 또 빠져가지고 그 지역 사람만 뽑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적응 편향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과거에 내가 이랬으니까 나는 이럴 거다. 그러다 보면 뭐가 안 되냐면 마인드셋이 고정 마인드셋으로 자꾸 가버려요. 적응 편향에 빠져버리면. 그래서 성장 마인드셋으로 바꿔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해석 편향이라는 것은 해석할 때 자기가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본인 식대로만 해석하다 보면 거기에 어떻게 돼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떻게 보면 편향되는 측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조율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면접에서도 혼자 평가하지 말고 반드시 조율하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해석 편향을 줄이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국에 10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50대가 올라갑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선생님 중에 50에 있는 노노라는 책을 쓰셨어요. 최정엽 선생님이라고 잘 알고 오랫동안 아는 분인데 그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지금 1971년생이 제일 많대요. 사람이. 그 50대가 제일 많은 것 중에도 그 연령대가 제일 많습니다. 사실. 근데 베이비붐 해가지고 사람들 엄청 많죠. 그 자체가 결국에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 출판계에 있는 사람도 얘기해보면 10대는 거의 유튜브 보고 책 안 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런 것들처럼 점점점 이제 시니어 시프트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고객의 경험이 중요한 시대였고 사용자 경험이 중요했고 이제는 직원 경험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직원이 우리 회사에서 겪는 경험이 궁극적으로 직원의 행동을 형성하게 되고 직원들의 경험들이 유대감을 만들다 보니까 이 직원 경험이 우리 회사의 문화하고도 관련성이 높아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직원 경험을 위해서 뭘 해줄 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카오다 그러면 카카오에서 이 사람 생일이다 그러면 그 생일을 개인적으로 챙겨주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이벤트 날로 딱 만들어서 선물도 주고 같이 이걸 챙겨주죠. 이걸 바로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직원 경험을 설계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안 돼 있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우리가 이제 직원 경험을 직원 여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채용이라고 하면 채용이 된 다음에 온보딩을 잘 시켜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성과 관리 그리고 교육 개발 그리고 개인 행사까지도 지금은 챙겨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퇴사까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직원이 하나의 여정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떠나고자 하는 사람 붙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여정이고 그 여정 안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떠나게 되면 고용주 브랜드라고 하죠. 우리가 고용 브랜드 또 채용 브랜드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런 채용 브랜드적인 관점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직원들이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채용 브랜드도 달라질 수 있다. 지금은 이런 부분들로 채용에 대한 부분이 연결되고요. 또 고객 경험과 직원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직원 경험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원 경험의 이점은 뭐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43%가 직원들의 생산성이 개선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직원들의 참여도가 개선되고 그리고 만족도도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직원에 대한 경험을 높일수록 이 뭐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에 대부분 뭐 페이스북도 이제 이름을 바꿨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 중에 하나는 이제는 리디자인의 시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뭐가 바뀌냐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세스를 다른 프로세스로 바꿔야 된다. 리프로세싱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또 이제 구조가 자꾸 바뀔 겁니다. 스트럭처가 바뀌는데 그 스트럭처 앞에다 리를 붙여서 리스트럭처링이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커리어에서는 리스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점점 옛날에 배웠던 스킬로 먹고 사는 시대는 지났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스킬을 잘 배우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디자인을 하는 그 시대에 살아남는 사람이 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